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장이 생각보다 셉니다. 네, 올라오면 나쁠 건 없지만 일이 쭉 가는 거 아니야? 주식이 날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조심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1월 흐름 지금 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궁금하네. 제가 뭐 시황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주 틀립니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아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50에서 2500 사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작은 박스권을 하나 그리고 있는 거죠. 네. 하단은 2150, 2150에서 2500? 500까지 그 정도의 박스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00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지금 한 2400 가까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올라온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교체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2500을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한국의 올해 그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3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올해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지금 주가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추정하는 걸 봤을 때 올해 한국의 PER이 한 13배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이 속해 있는 MSCI 이머징 지수하고 있는데 이 MSCI 이머징 지수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그러니까 이머징의 평균, PER은 얼마예요? 이머징의 평균의 PER이 1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높네. 그렇죠. 평균 대비해서 조금 높은 거죠. 이머징 평균 대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시장이 다른 이머징 시장에서 평균만 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균 대비해서 할증해서 거래가 될 수도 분명히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한국 코리아 PER, 코리아 PER이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 선이 MSCI 이머징, 이머징 지수 이머징의 평균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 이 시기에는 분명히 빨간색 선이 위에 있죠. 검정색 그렇죠. 선보다. 이 말은 MSCI 이머징 평균 PER보다 한국의 PER이 좀 더 높게 받았던 해입니다. 높게? 높게.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았던 해예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빨간 개참 한국이지? 예,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 시장이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던 시기예요. 뭐 이렇게 국내 시장이 평균 대비해서 아웃퍼폼 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2009년 이후에 보시면 항상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2020년에 코로나 시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았잖아요. 한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MSCI 이머징 평균 PER 대비 한국의 PER은 낮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기를 대체로 저평가됐던 구간이 더 많네요.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구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검정색 선 위에 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할증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거의 10년 넘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할인받아서 거래됐던 시장인지라 여기서 할증받은 상태까지 올라온 PER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PER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PER이 13배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비싸지 않는 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 그러면 이익 정만치가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올해 이익 정만치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PER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평균 PER만큼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쉬운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서 이익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반도체 섹터에서 이익 부분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 한국 시장에서의 이익 전망치가 따라 올라오게 될 건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가격은 계속 빠져 있어서 반등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수요가 올라오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기에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억눌려 있던 이런 소비가 그러니까 보복적 소비가 올라오는 섹터는 엄밀히 따지면 IT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그리고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1차원적인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레저 이런 쪽에서 보복적 소비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IT 쪽에서의 보복적 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지수 자체가 지금 제 머릿속에는 2150, 2500 사이를 그려놓고 있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되는 영역으로 지수대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아주 치열한 개별 종목 싸움이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테마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어느 때는 뭐 엔터, 콘텐츠 이런 지금 테마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수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내준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한 곳으로는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흘러가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테마성 장세가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테마성 장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종목들 간의 개별 종목 싸움이 펼쳐지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후에 반도체 섹터에서의 그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전망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움직이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 지금의 개별 종목 장세는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판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종에 지금 대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인데 맞습니다. 호랑이가 돌아오면 여우는 빨리 숨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열심히 트레이딩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뷰는 단기적인 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박스권 2150과 2500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도 단기적인 뷰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2500이라고 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이벤트는 모멘텀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그런 통화정책 변경이 엔화 강세로 확 가버리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자넷 앨런이 좀 중국의 유로 부총리 만났잖아요. 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가까워지려는 것 같아요. 화해 모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확연하게 좀 화해 모드로 가서 미국과 중국이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또 누가 압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발표한다든지 정전 선언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요런 변수들이 나타나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줄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제한된 변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2150과 2500의 박스권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우리가 2500 지수가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천천히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하단 부분 오면 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점이 뭐 지난해는 이제 2100, 2200m로 갈 때 좀 쫄렸던 게, 야, 이것마저 깨고 내려가면 앞자리가 이제 2자에서 1자리로 막 1900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 건데. 전망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이전에 좀 확인했던 점이 하단 역할을 그죠? 예, 해주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2400 가까이 올라온 지수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는 예. 종목 교체라든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물론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2500가 가까워졌을 때 그 정도의 지수 레벨에서는 우리가 여기서의 뭔가 트레이딩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예. 이 다음 스텝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 BOJ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달 전쯤에 BOJ 하면서 뭐 그전에 사실 뭐 FOMC 뭐지만 BOJ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전 FOMC 하면서 뭐 갑자기 뭔가 일드 커브 컨트롤을 포기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시장에 좀 충격이 있었죠.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통화정책회의가 왔는데 이번엔 또 다시 뭐 원래대로 없었던 뭐 아까 멘치로 네. YCC 뭐 하면서 장기금 뭐 잡겠다 그렇게 해서요. 근데 분명히 이제 구로다 총리가 4월에 퇴임한다면서요, 그죠? 예, 4월에 퇴임 네. 일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통화 정책을 바꾸고 그러면 뭐 긴축 모드를 줄이면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겐 좋은 겁니까? 진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일본 통화정책 변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월 회의에서도 10년물 금리 상단을 0.5%로 유지하고 대부분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는 했습니다. 유지는 했지만 조만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대부분의 채권 트레이더들은 아마 이런 변경을 예상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잘 말씀을 하셨지만 구로다 총재가 4월을 기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네. 새로운 총재가 왔을 때는 분명히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긴축적인 모드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도 일드 커브 컨트롤의 범위를 25bp에서 50bp로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최근 며칠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50bp까지 확대가 된 상황에서 최근 며칠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이 0.5%인데 10년물 금리가 0.5%를 웃돌면서 0.56%까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긴급히 국채 매입을 통해서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미 금리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게 국채 매입을 계속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이.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적인 국채 매입을 했다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벌써 이제 제가 그림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잔액이 지금 565조엔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1월에만 아직 반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본 은행이 매입한 국채 규모가 7조엔이에요. 이게. 이런 속도라면 1월 한 달 동안 14조엔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글로벌 투기 자금들이 오히려 더욱더 일본 국채를 내던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BOJ에서의 그런 매입 한계는 결국은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상단을 0.5%까지 막아놨던 거를 열어줘야 될 거예요. 0.75라든지 1%까지 금리 상단을 열어주어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이 과연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곳은 바로 환율시장. 예. 그렇죠. 외환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엔화가 강세로 튀기 시작을 할 것이고 달러는 약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통화를 따라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일본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그러면서 상승한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채는 수요처를 빼앗기는 꼴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을 가름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국내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원화 가치의 상승은 외국인들한테는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금은 평균 PER이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건데 한국 주식시장으로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를 조금 수급적으로 뒷받침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또 한쪽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한에서는 또 이머지 시장에서 쇼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의 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외국인의 수급이 더 클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엔화 강세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바로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크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화학, 철강 이렇게 일본과 경쟁업체에 있는 업체들. 이쪽은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뭐 외국인의 매수 유입을 떠나서 자동차라든지 화학, 철강 이런 쪽에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MLCC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엔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추려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철강하고 화학을 1순위로 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후순위로 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 쪽은 현재 국내 업체들과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일본이 아닙니다.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가장 큰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국내 자동차 업체가 수혜를 받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둘 거는 철강과 화학,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업체들을 가장 1순위로 두고 비중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